알맹이가 없는 대책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의 챕터 1이다. 즉 이 말은 판을 깔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일 뿐 기대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추석 이후 첫 번째 부동산 노포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얘기가 사실 추석 명절 특별한 뉴스 기사가 막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9.16 부동산 공급대책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언급을 하고 그 밖에 다른 얘기들을 같이 한번 추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추석 명절 때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는 9.16 부동산 대책이 조금 애매했었죠. 근데 제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날 저녁 때 방송 라이브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챕터 1이다. 챕터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유님께서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요즘 인플레와 금리가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챕터 1, 챕터 2로 나가는 정부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인플레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의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예상했던 대책이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할 때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형태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도 상승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의 상승 효과는 자연스럽게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줄이면서 월세를 또 늘린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시장은 항상 예측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은 하되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어쨌든 이번 대책은요,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기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투자 시장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변곡점 또는 턴오버의 시장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다음번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측 또는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 오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또 중간중간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그런 쪽으로 이번 우리 부동산 노포 방송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차련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오늘 뉴스 기사 살펴보니 전세 가격에 대한 얘기, 재개발 이주 수요, 그리고 소형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차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 계시니까 스터디에 의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전세 가격에 관련된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전세 가격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과거에도 재개발 이주 수요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소형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 눈여겨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바뀔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시장이 바뀌는 거는요, 대책이 나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행동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무조건 상승만 했으니까 그냥 빨리 가서 아무거나 사면 되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빨리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때 시장을 볼 줄 아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동산 노포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이 관점이 어느 정도 이어지도록. 자, 그래서 오늘도 9.16 대책 이후에 정책 방향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요즘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추측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시장을 보는 눈,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눈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 뉴스 기사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부동산 관련된 대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잠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난번 뉴스 기사를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다.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전국 집값 10주 연속 상승, 서울은 18주째 오름세. 자,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졌던 시장 맞죠? 분양가 국민평형 34평형 또는 85평방미터 기준으로 9평 10억이면 기본? 이제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 행진이다라고 하는 현상이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심리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않았던 것보다 과도하면 놀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놀라는 경향이 시간이 지나도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차근차근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 행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시장이 인정해 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을 아직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의 소리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다가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꺾이게 되면 또다시 하고 놀라지만 다시 그 떨어지는 시장 분위기가 꺾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집을 구입하지 않게 된다면 고분양가가 미분양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할인 분양을 하는 형식과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황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이어지고 그거에 인정하게 된더라도 항상 의심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얘기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신고가 거래 4개월째 증가, 압구정 한양 17억 뛰어. 자, 이것들을 보면서 조급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자, 동탄 아파트, 서울역 인근 아파트 시세 추월 한 달 새 2억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조급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들은 투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동탄 아파트, 서울역 인근 아파트 시세 추월 한 달 새 2억 이상 하면서 조급해지면서 뛰어가는 것 같지만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네 번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동탄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것을 먼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들을 자꾸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자, 동탄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올라서 서울역 인근 아파트보다 가격이 올랐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물어보면 서울역 인근 아파트, 동탄 아파트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를 먼저 선택을 하죠. 자, 대부분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100% 서울 아파트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왜? 서울이 입지적인 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으로 선호도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을 선택하죠. 자, 그런데 동탄 아파트가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역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요, 위험 신호입니다. 왜 위험 신호냐?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을 선택하는 이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본질보다 더 높게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그 지역 내에 있는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조급함에 의해서 같이 이거 가격이 올라가네? 그러면 좀만 더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주변 전체 시장보다 어느 특정 지역이 확 달아오르는 현상, 이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전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동탄뿐만 아니라 수지에 있는 신축이 분당에 있는 구축을 넘어선 경우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삼성지구 같은 경우도 은평루타운보다 잠시 넘어선 적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다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추격 매수하면서 가격을 올려놨던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본질적인 부분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즉 그래도 서울이 낫지, 그래도 뭐가 낫지 이러면서 다시 수요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좋은 입지가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대부분 시간이 입지가 좋은 것들이 먼저 또는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몰려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시장 분위기도 역시 추석 전주 시장 분위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급해하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엇인가 확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동탄 지역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허나 냉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기 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은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위험한 거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면 항상 불용이 얘기했던 말을 떠올리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도 맨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 부동산 훈풍이 부산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분양 열기가 뜨겁다라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도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반등세가 나타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의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시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꾸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 노포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10주 연속 뜀박질. 우리가 역전세란 얘기할 때가 한 5월, 6월 달에서 7월 달까지였죠. 근데 지금 기껏해야 이제 10월 됐지만 사실상은 9월이라고 치고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국 아파트 벌써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역전세란 사그라드나 서울 아파트 20주째 전세 가격 상승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매매가의 2배. 즉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세 번째 기사를 놓고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상승률이 지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는 전세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전세 가격이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세 다시 귀해졌다. 1,300여 세대 목동 8단지의 매물 4건이다. 자, 이런 현상들이 다른 동네, 내가 사는 동네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빌라왕 사건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늘고 빌라 전세값이 13개월 만에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저 빌라까지도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물론 대다수의 사람이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세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가 이번 주에도 역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목동 8단지뿐만 아니라 과천 같은 경우도 매물도 이미 동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기껏해야 2, 3개월 전에는 역전세란 가지고 올 하반기 때 문제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언론에서도 난리를 쳤고 정부가 그것 때문에 대책까지 어느 정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바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슈화되는 내용을 가지고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역전세란이 강해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사실상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전세의 매물도 그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즉 언론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역전세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매물은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 가격은 오르다 보니까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사는 게 훨씬 더 금리상 유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였고 결국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전세 가격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걱정해야 될 게 아까 어떤 분이 위에서 그러셨었죠. 금리가 걱정입니다. 자,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이자가 부담이 늘어나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고 이 전세 가격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 분위기, 그냥 매매가면 올라가던 그런 시장 분위기와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는 시장 분위기에서 또 다른 형식으로 무언가 전세 가격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되고 이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다음번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 발표됐던 내용을 잠깐 큰 그림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알맹이가 없는 대책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의 챕터 1이다. 즉 이 말은 판을 깔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일 뿐 이 대책을 가지고 기대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파란색 조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여건 개선, 자금 조달 지원, 즉 정부가 본 차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집을 사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 일단 지금 나죽겠소 힘들어하고 있는 건설사부터 어떻게 해결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판을 깔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만들어줬으니 니네들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무리 판을 만들어줘도 아무리 건설사가 공급을 하려고 해도 집을 사는 우리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심리 여건이 개선되거나 우리들의 수요가 진작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매매가 상승의 2배라는 얘기가 표현이 앞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집을 사게끔 수요 진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수요 진작이 전혀 없는 맹탕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들은 조금 더 깊게 보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9.16 대책 발표 직후에 제가 그랬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수요 진작을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반등하는 시장에 여러분들 물밀듯이 몰려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정부가 그런 대책을 만들어내겠느냐. 시장의 안정이 더 필요한 게 정부의 입장인데 그러니 궁여지책 끝에 나온 정책이 바로 밑에 있는 비아파트 사업 지원입니다. 비아파트 사업 지원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물려 있는데 아파트를 지원해주면 수요 진작이 나오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 얘네들을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리 건설사가 힘들다 하더라도. 근데 건설사들이 또다시 물려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물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하면서 비아파트 사주세요라고 하는 준주거 주택들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논리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챕터 1에서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사실 이 대책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 대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망을 했단 말이죠. 실망을 했으면 집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타 혜택 등이 안 나왔는데 뭐 살 게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흐지부지 되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흐지부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는 정부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주고 건설사가 이렇게 했는데 힘들어진 상황에다가 수요 진작까지 안 되니 이런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이래야지 전 국민들의 불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 대책은 무엇이라고 정확히 찝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노포에서 나오는 각종 이야기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된 건설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요. 한두 개를 추가해서 그게 비아파트 사업 지원이든 아파트 사업 지원이든 또는 집을 사줘야 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든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나갈 거다. 자, 왜 그러느냐? 유감스럽게도 공급이 당장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달이 지나서 10월 달이 됐죠. 그럼 매월 말일날 나오는 게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그렇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8월 달께 나왔는데요. 자, 보게 되면 올 8월까지 착공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다. 정책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착공이 줄어든다. 앞으로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공급 가뭄이 지속될라 인허가 물량 절반 분양 일정 못 잡았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인허가를 받아놨던 물량들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사고 있으니 또는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지역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으니 인허가 분양 받았는데 지역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는 분양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금융비용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자 계속 내줘야 되는데 분양 일정 못 잡으면 결국 공급 부족과 건설사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물론 정부가 공공주택 5만 가구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기 신도시 2019년 10월인가 11월에 발표했죠. 그리고 지금은 2023년입니다. 발표한 때 여러분 신문기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부터 입주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이죠. 그런데 공공택지 5만 가구 추가했다. 공급 속도전이 아니라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높인 거겠죠. 자, 근데 주택업자는 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 대책은 환영하겠는데 세제 규제 제외돼서 아쉽다? 뭐냐? 이 말은 뭐냐? 바로 위에서 두 번째 물량, 분양 일정 못 잡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건데 이것들을 해주려면 세제 혜택과 규제 관련된 규제 완화, 즉 수요 진작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죠. 자, 공급 대책에 포함이 됐지만 빌라 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글쎄라는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비아파트는 쳐다보지 않겠지만 여기에 선도자들이 들어가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아직도 빌라왕 문제, 전세 사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쪽이 해결돼야지 빨리빨리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왜? 빌라 하나 짓고 오피스텔 짓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건 얘네밖에 없으니까 얘네에 관련된 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건설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신문기사에서 방점을 찍었죠. 압도적인 공급 대책을 기대했는데 수요 진작 대책이 나와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 수요 진작이 나올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안 나오니까 앓는 소리가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건설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요즘같이 부동산이 다시 회복되면서 올라가면서 특정 지역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확 풀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니네는 부동산만 살려주냐라고 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쑥 들어가는 현상이 만들어져야지 그것들을 천천히 던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것들을 왜 생각을 안 하시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9월 26일 날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그랬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천히 나오면서 이것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 시장 환경을 바꾸는 식으로 갈 거다. 그러니 그 2년 동안은 1, 2년 동안은 지지부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원래 투자는 잘 되는 때가 있고 못 되는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수요 진작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자, 결국 향후 정부의 대책은요. 이미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 우려, 전세가 불안 더 지속될 듯 공급과 관련된 대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챕터 1으로는 건설사를 살려주기 위한 기반 마련과 그 다음에 아파트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아파트의 준주거주택에 해당되는 것들로 만들어준 거를 챕터 1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뭐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챕터 2 전세가 불안이 더 지속된다면 이게 점점 비아파트의 완화가 커지거나 또는 영향도가 덜 떨어지는 지역의 아파트부터 풀어주는 형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제 완화해야 공급 절벽 해소라는 기사가 나오죠. 이런 언론 기사들이 결국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정부를 압박하는 현상과 비슷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역대 최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 아파트는 이미 많이 오르고 있죠. 물론 특정 지역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를 때는 오르더라도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게 지금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수도권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수도권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른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비슷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아파트 쪽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변 지역으로 확대 개편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올 서울 오피스텔 거래 뚝 5,872건 10년 새 최저. 그렇게 오피스텔 거래가 잘 되던 시기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지금은 뚝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작년 말 기준 눈내 오피스텔에다가 아파트로 바꿔놓게 되면 작년 말 기사랑 똑같습니다. 올 서울 아파트 거래 뚝 몇 년 새 최저 이것들이 작년 말의 내용이었죠. 결국 바꿔놓고 말하면은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1, 2인 가구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거나 또는 얘네들의 거래를 늘리게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비주거용부터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부터 살리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것을 생각해 볼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거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악성 미분양 지방은 오히려 늘어 엇갈린 부동산 경기. 여기서 또 언론 기사가 문제 제기를 했죠. 뭘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하고 수도권. 서울은 이제 함부로 뭐 하게끔 안 할 거다. 왜? 엇갈린 부동산 경기가 지방이 더 난리거든요. 결국 맨 위에서 두 번째 세제 완화야 공급 절벽 해소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과 관련된 부분을 뭔가 해소해주는 정책으로 나중에 정부 정책이 연결될 겁니다. 단 지금은요. 지방도 아까 부산 뭐 살아난다는 얘기 잠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는 못하죠. 하지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위에서 한번 볼까요? 공급 대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지방과 같이 지금 현재 악성 미분양이 많아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은 쪽에 대해서는 뭔가 이것을 해소해줘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 역시 거래 중 절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시장들을 살려서 적정 수준으로 이어지도록 관련된 비주거용으로 무언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것들이 제가 보는 관점으로 9.16 대책 이후에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리고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임대사업자 소득 5년 새 80% 뚝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없죠.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 정부 이후에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메리트를 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전세 물량들을 점점 줄이는 효과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공급 부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진다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안 건드리겠습니까? 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 중에서 민간주택의 공급이 80% 이상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공주택 아까 5만 가구 추가했다고 하지만 역시 그것들이 3기 신도시를 보더라도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민간주택, 아까 먼저 비주거형부터 비주택 부분부터 건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일반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통제 가능한 임대사업자를 5% 이상 인상 못하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통제가 가능한 임대사업자부터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만들어지겠죠. 즉 일반인들이 원하는 세제 풀어주고 못 풀어주는데 우리 거부터 먼저 해줘는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9.16 대책 이후에는요. 이제부터는 챕터 1 이후에 챕터 2, 챕터 3, 챕터 4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장 환경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대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틀에서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사실 오늘 내용 중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썸네일 제목을 뽑으려면 아마 그 다음에 조회수를 높이려면 생숙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올려놓으면 더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내석위는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숙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냉정하게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생숙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숙 투자할 때 알고 투자하셨냐라고 하면 솔직히 인정 못 하실 겁니다. 그냥 돈 낸다니까 한 상황이죠. 그때도 저는 생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는 아마 저를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 보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이익을 위해서 들어와 놓고서 무언가 이걸 해결하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자,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부가 이것들을 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풀어주게 되면 자, 지금 생숙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은 굉장히 힘들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무엇인가 보고 계시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요.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풀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이참에 버릇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숙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시장에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생숙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투자초로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지역과 또는 대상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게 없으니까 몰려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과부하가 걸렸던 거고 이것들을 이용하려는 건설사의 고분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건설사도 자기네들이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것들을 풀어주게 되면 나쁜 선례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왜? 문제가 돼도 책임은 정부가 진다라는 선례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이것들을 절대 안 풀어줍니다.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나왔던 챕터 1이라고 하는 대책 속에서 이것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시장을 못 보신 거예요. 앞으로 챕터 2, 챕터 3까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숙은 안 풀어주는 쪽으로 계속 언지를 보일 것이다가 제 생각입니다. 안 풀어준다가 확정됐다가 아니라 안 풀어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첫 번째 챕터 1 상황에서 생숙 주택 인정 안 됐죠? 벌금 폭탄 1년 유예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생색내고 지금 살려준 거거든요. 그 시간에 해결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읽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밑에서 보게 되면 노후 대비 투자하려고 했는데 벌금 폭탄 맞는 애물단지 생숙 준주택 불인정의 소유주 울분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투자 차원에서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뭔가 완화시켜주기 위한
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정부는 지금 당장 풀어주면 나쁜 선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예 정도만 해주고 일단 안 해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부는 힘들겠지만 언론에서는 맨 밑에서 두 번째 기사들 보시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이슈화를 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게 되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결국 흘러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굉장히 공급 부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명분이 만들어져야 됐을 때 생숙의 일부를 풀어주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생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옛날 2000년대 초중반 이후를 보게 되면은요. 당시의 생숙의 역할은 오피스텔, 즉 아파텔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텔 같은 경우는 당시 바닥난방을 불허한다든지 굉장히 강제적으로 투자를 못하게 했었다가요. 나중에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2000년대 중후반 들면서 준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바닥난방 허용하면서 어느 정도 이것들을 조금 완화해주는 쪽으로 갔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기존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불법 증축된 건물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불법 증축을 없애거나 또는 불법이기 때문에 정상주택으로 허가를 안 해주다가 몇 년에 걸쳐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 유예 및 허가 기간을 주면서 정상 건축물로 허용돼 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한두 번씩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생숙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리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 안 해주는 게 생숙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팔 사람 뭐 싸게 팔든 뭘든 팔고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아서 뭔가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을 때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생숙은 단기적으로는 뭐 짧게 보면 1, 2년 동안에는 쉽게 해결해 주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